무주택자는 그냥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돼. 네. 그쵸. 내가 종잣돈 조금 있으면 아니면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돼. 근데 이 갈아타 계시는 분들은 내 집을 던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안 팔리거든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텐데 네. 이분들이 각자 이제 집을 사는 금액대가 다 다르잖아요. 뭐 네. 4억짜리 집 사는 분도 있고 뭐 7억, 뭐 15억, 20억, 30억짜리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뭐 금액을 뭐 구분해 가지고 뭐 이런 대출이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부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무조건 좋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례는 이제 6억까지만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생아 대출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9억까지 네. 가능하고요. 이제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 상품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으로 그냥 무조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집값이 6억 이하다 이러시면 다양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금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시면 그분들이 엄청 상담을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본인의 뭐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뭐 디딤돌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디딤돌 받아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보다도 더 좋은 상품이거든요. 네.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 받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매입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중간에 보금자리로는 뭐 전세 반환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지만 디딤돌은 구입 자금밖에는 되지가 않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직도 3%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디딤돌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이제 나올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1, 2%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상품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생아 특례가 디딤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값을 일단 딱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6억 이하인지 뭐 9억 이하인지 그거를 먼저 딱 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보금자리로 갈 건지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로 애를 갈 낳으실 건지.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 규정도 조금 좀 파악을 해서 네. 혼인신고를 할 건지 뭐 그렇죠. 미혼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아이를 낳을 건지 뭐 여러 가지 미혼으로 아이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네. 상담사분들이 이제 상담 아까 잘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시면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혼부나 미혼모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한때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아예 뭐 대출도 안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해주잖아요. 그럼 15억 그럼요. 초과하는 아파트는 뭐 어떻게 대출 받는지 좀 한번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올 초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아타게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내가 좀 더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규제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15억을 넘는 집들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5억 초과 투기 지역에 아파트가 대출이 0원이었잖아요. 네. 0원. 네. 아무도 이동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드디어 이사를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강남으로 많이 오셨는데 지금 규제 지역은 대출이 50%는 가능하세요. 50%. 예전엔 네. 0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16억짜리 사면 8억이나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그냥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돼. 네. 그렇죠. 내가 종잣돈 조금 있으면 아니면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돼. 근데 이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내 집을 던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안 팔리거든요. 특히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게 집이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싸게 팔고 그 대신 이사 가는 집을 좀 싸게 사는 그런 모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올 초에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은 지금 규제 지역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어요. 비규제보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규제 지역은 현재 5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주택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현재 대출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네, 해주나요? 30%. 30%는 다주택자도 해준다. 네, 물론 가능하세요. 소득을 보는 거죠. 당연히 네, DSR은 네. 체크를 합니다. 소득은 다 그래서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뭐 무주택자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1주택자 분들이 내가 그냥 집을 하나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규제 지역에 30% 대출을 받고 그리고서는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막 법인으로 막 주택 사고 네.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으셨죠.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주택 사는 걸 막 많이 막아놨는데 대출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법인으로 집을 정말 많이 샀던 시기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인가 그때 정부에서 법인 대출을 전면 네.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네. 법인도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한도가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라고 하죠. 우리가 집값 대비 얼마를 해주느냐 그거를 LTV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LTV가 비규제 지역은 이제 60%에서 방을 하나 공제를 합니다. 서울은 지금 방 공제가 5,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 공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뭐 경매까지 얘기가 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그냥 방을 하나 차감을 한다. 사업자 대출은 방공제 보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방 하나 빼고 대출을 하는데 우리가 5,5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신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좀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복잡해지죠. 네, 근데 어찌됐든 법인도 대출이 현재는 되긴 이제 된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면은 60% 정도. 네, 60%. 그럼 규제 지역이면 규제 지역은 30%밖에 되지 않아서 대출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게 금리가 좀 높아요. 우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1주택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뭐 이자 장사 그만해라 뭐 이런 그 뉘앙스를 네. 계속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금융으로 가게 되면 6%가 넘는 금리도 있고요. 대부분 5% 후반에서 6%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비싸기 때문에 내가 법인으로 주택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 네. 뭐 사실 법인으로 뭐 실거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뭐 사업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 하나 있는 거 좀 담보로 뭐 대출을 받아볼까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출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그나마 좀 뭔가 대출을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뭐 힘들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같은 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담보가 있느냐, 네. 두 번째 담보가 없느냐 이런 건데 담보가 없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있으세요. 다 어떻게 이미 해서라도 다 썼어, 이미. 예, 다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담보가 없는 대출은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증서라는 것은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은 이렇게 담보 없는 거 제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 보증서가 약간 담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서가 어디서 발급이 되냐면 신보, 네. 기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보증서 담보 대출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또 금리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뭐 더 안 돼요, 추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다 끝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받으셨어요. 사업자 하긴 대출. 이미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선택을 하시는 게 그러면 담보로는 가능한가요?라고 하시는데 사업을 진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 대신 목적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자 대출은
대출은 그냥 이렇게 막 나가는 대출이 아니고요. 항상 목적을 따지셔야 되거든요.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사업 자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이 사업자 받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직원의 급여를 준다거나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에 물품을 산다거나 하는 그런 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을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서 목적에 맞는 이제 증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용을 할 거다 하시면 집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사업자를 평가를 합니다. 사업자 신용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업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사업자 대출은 현재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금융 가시면 이제 6% 넘는 사업자 대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리도 굉장히 현재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 막 전세 사기로 아주 막 그 시끌시끌한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맞아요.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으신데 이쪽은 대출이 좀 어떻게 돼요? 좀 나오나요, 대출? 지금 빌라는요, 어차피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빌라하고 우리가 아파트의 차이가 뭐냐면 빌라는 시세라는 게 없어요. 시세.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KB 시세라는 그렇죠. 약간 기준가가 존재를 하는데 빌라는 저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 포탈에다가 공동주택 네네. 가격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이 집에 공시지가 같은 개념으로. 그게 얼마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1.3배에서 1.4배가 그 집의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도 이제 감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해서 빌라는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빌라가 많이 이제 요즘 경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법사가라고 하죠. 법원 감정가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해서 대출이 이제 빌라는 한도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피스텔 대출 정말 안 됐거든요. 정말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DSR 8년으로 받기 때문에 DSR 8년이 뭐냐면 이 대출을 받으면 오피스텔 대출을 8년 안에 다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아까도 말한 뭐 30년, 40년, 막 이런데 8년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 DSR이 좀 어려운 게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을 해줘요 소득을. 근데 오피스텔은 부부 합산이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소유자 단독의 소득으로만 갈라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만기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피스텔 만기가 30년이면 30년, 35년이면 35년으로 DSR 계산해줘서 훨씬 더 쉬워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내 집으로 주거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되긴 된다. 다만 어떤 그 감정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파트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쵸. DSR 계산도 약간은 아파트보다는 불리하지만 예전처럼 막 막아놓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KB 시세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가나 뭐 빌딩 뭐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들은 뭐 보통 뭐 한 80% 해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이건? 이게 이제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샀는데 내가 뭐 4억으로 쓸 거야. 내가 직접 사용할 거야. 그러면 한도가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임대로 갈 거야. 뭐 그러면 임대 사업자의 LTV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60% 전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RTI라고 해서 월세가 얼마인지. 월세 대비 특히 개인인 경우에 내가 내 이름으로 개인으로 뭐 조그만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가 운영을 할 건지 임대를 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 이왕이면 월세가 많이 나오면 대출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60% 전후 정도 예산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략 한 뭐 이제 상가 건물값의 한 60% 정도는 대출 나오겠지 정도로 네. 우선은 생각을 해라. 네, 뭐 90%안 나오면 못 사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지금은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자가 네. 너무 세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매면은 어쨌든 뭐 감정가가 있으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해주는 게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처음 내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나 집 사고 싶다. 나 상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그 대출의 어떤 시작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대출에서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그 집을 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특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원천징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작년에 연봉이 얼마였어요. 이게 파악이 되는데 요즘 사업자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또 프리랜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월급이 들어오는 그 돈이 내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한번 떼보세요. 네, 거기에 보시면 수익 금액이 있고 또 소득 금액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수익 금액은 그냥 내가 들어온 돈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금액은 내가 세금을 내고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내 부채가 얼마인지 내가 대출이 얼마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 부채가 나의 앞으로 받을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분양권 하나 네, 뭐 해가지고 있죠. 중도금 네. 대출이 있는데 내가 뭐 오피스텔 하나 살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중도금 대출은 대출이 아닌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대출이 얼마인지를 꼭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내 거는 알겠는데 내가 뭐 부모님 거를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안 있어요. 알려주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다 상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채 너무 많아.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의 부채를 다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엔 이제 주택수예요. 내가 집이 몇 개인지 저 집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뭐 예전에 뭐 상속받았던 지분의 주택이 아직 있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거는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역시 소득이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연애 상담 많이 하시죠. 따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분들도 그렇지만 좀 나이 있는 분들도 그냥 나는 남편 돈 얼마 버는지 모른다. 뭐 그쵸. 아내가 얼마 버는지 모른다 이런 분들도 많고.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네.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요즘은 혼인신고를 굉장히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뭐 저희 남편이요, 저희 부인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득 합산이 되니까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남이야. 예, 그냥 사실혼 관계인 거죠. 내 애기도 있어. 막 이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짚어주시는 게 이게 소득 합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모든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족 구성이랑 어떤 네. 소득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그리고 이제 부채가 얼마인지까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네. 상담을 그렇죠. 좀 하시는 게 좋고 낫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내가 살 집을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억인지 9억인지 뭐 집값이 비싼지 뭐 아니면 갈아타기인지 뭐 그리고 좀 비싼 집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네. 있는 집도 많이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실거주 요건이 또 따라 붙어요. 대출은 현재 실거주 요건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따라 붙는지 뭐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막상 물어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죠. 예, 그래서 네. 약간 좀 이렇게 좀 본인이 적어서. 예, 까먹지 않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는 늦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을 살 때 또 착각하시는 게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4억에 샀는데 KB시세가 5억이야. 네. 그러면 5억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 물론 이제 정부 상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KB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샀는데요도 물론 알려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 집의 기준 시세인 KB시세가 얼마인지도 꼭 파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또 이제 결국엔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네. 어떤 뭘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사례들을 또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네. 이런 대출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이득을 본 케이스를 뭐 보신 게 있다면 설명 좀 최근에 이제 이득을 본 케이스는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실거주 갈아타기에서 이득을 보신 분이 그렇죠. 많으세요. 네. 뭐냐면 본인 집을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예를 네. 들면 2억 정도 싸게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2억을 싸게 팔았다고. 네, 2억을 싸게 팔았어요. 그냥 결단을 내리셨네.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상급지로 옮기신 거죠. 음마 네.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는데 음마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한 17억, 18억까지 갔다가 이제 확 올라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2억을 싸게 팔았지만 그 이상의 이득을 본 상황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네. 그리고 본인이 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의 사례에서는 이제 전세로 그냥 계속 깔고 앉았던 분이셨죠. 계속 깔고 앉아 있다가 그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신 분이 굉장히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네, 집을 샀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 특히 2021년 전에는 집을 사면 지금까지도 그 집값이 그때보다는 그렇죠. 더 올랐기 높으니까.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출은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수단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서 언제 사겠다 이런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뭐 대출을 못해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주식을 투자를 하는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저 집은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대출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 막 그런 뭐 물건은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뭐 아주 소소하게 잘 활용을 하는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 대출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버팀목 전세 또 LH에서도 전세 대출 많이 하거든요. 금리가 네.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월세 내는 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소하게 우리가 돈을 3, 40이면 어린 분들, 그렇죠. 직장인분들한테 적지 않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우리가 종잣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그렇게 좀 알아보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조금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성공을 하시기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